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어딘가 여유롭고 무게감이 있는 인상.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다. 번질번질한 양복에 과도한 시계, 그리고 억지로 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 쪽으로 걸어오다가 테이블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박 부장님?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말했다. 오랜만이야, 김대리. 10년이었다. 꼭 10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두 남자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철수는 1962년생이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학 내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벌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의 무게를 알았고 사람의 무게도 알았다. 1986년 서울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 한성교역에 입사했다. 특별한 배경도 연줄도 없었다. 오직 성실함과 꼼꼼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하나로 버텼다. 동기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만 한번 인정받기 시작하자 그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과장을 달았을 때 후배들이 줄줄이 그를 따랐다. 이유는 간단했다. 박철수는 자기 공을 후배들과 나누는 사람이었다. 야근을 시킬 때도 먼저 밥을 사고 실수를 혼낼 때도 사람들 앞에서는 감싸주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상사에게는 직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후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그가 차장이 되던 해 한 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김민준, 27세, 경기도 수원 출신.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말이 청산 유수처럼 유려하며 사람 좋은 인상에 웃음이 해픈 청년이었다. 첫날부터 박 차장의 팀에 배치되어 왔는데 유독 그 신입만 눈에 띄었다. 차장님, 저 뭐든 다 배우고 싶습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당차고 씩씩한 놈이었다. 박철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빈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어쩐지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이 후배를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후로 박철수가 김민준에게 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보통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입사 첫 달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준이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에 실수를 했을 때 박철수는 그 서류를 직접 다시 작성해 발송하고 책임은 자기가 졌다. 그리고 퇴근 후 단둘이 앉아 2시간 동안 서류 작성법을 처음부터 가르쳐줬다. 입사 3개월이 되던 때 김민준이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박철수는 이틀치 일정을 자기가 대신 처리해주고 개인 돈으로 봉투를 만들어 지어줬다. 어머니한테 쓰거라. 나중에 갚을 생각하지 마라. 김민준이 대리로 달고 처음 혼자 거래처 미팅을 나갔다가 계약을 날려버렸을 때도 박철수는 뒤에서 조용히 수습해줬다. 본부장에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면서.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민준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박철수는 예식장 예약부터 스드메 업체 소개까지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 자신의 동창 중 사진관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따로 부탁해서 할인도 받아줬다. 그리고 결혼식 날 선배들을 대동해 식장을 가득 채워줬다. 민준아, 내 결혼식이 초라하면 안 되잖아. 그 말에 김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말했다. 차장님, 저한테는 차장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진짜로요. 박철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믿었다. 세월이 흘렀다. 박철수는 부장이 되었고 김민준은 과장을 거쳐 차장이 되었다.
박철수가 인사팀장과 영업이사 사이에서 치이면서 부장 자리를 유지하는 동안 회사는 몇 차례 경영 위기를 겪었다. 구조 조정이 있었고 팀이 뭉개졌다가 다시 생겼다. 그 과정에서 박철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팀원들 자리를 지키는 데 더 힘을 쏟았다. 덕분에 그의 팀에서는 한 명도 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임원 승진 기회를 2번 놓쳤다. 이번에도 박 부장이 양보했대. 그러게 저 양반은 왜 저래 본인이 올라가야 팀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동료들은 그를 안타깝게 봤지만 박철수는 개의치 않았다. 자기 팀 사람들이 잘리지 않고 월급 받으며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55세가 되던 해에 정년 퇴직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다. 회사는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사실상 나가달라는 거였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오래된 부장급 인원들을 정리하는 수순이었다. 박철수는 씁쓸했지만 받아들였다. 어차피 2년 있으면 나가야 했고 위로금이 나오니 손해는 아니었다. 퇴직금에 명예퇴직 위로금 그리고 그간 모아둔 돈을 합치면 약 1억 8천만 원이었다. 아내와 둘이서 어떻게든 노후를 꾸릴 수 있는 돈이었다. 많진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다. 퇴직이 확정된 날 저녁 김민준이 박철수에게 전화를 했다. 부장님, 제가 저녁 살게요. 나오세요. 사직서를 낸 날부터 이미 어색해진 사무실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낸 박철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다. 강남의 한 고깃집, 김민준이 좋은 부위를 시켰고 소주도 한 병, 2병 비었다. 부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 이번에 퇴사하려고요. 박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김민준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요즘 물류 IT 시장이 뜨고 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차릴 생각이다. 이미 투자자도 한 명 붙었다. 시작만 하면 3년 안에 매출 100억은 충분히 가능하다.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이쪽 거래처 인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나가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냉정하게 보면 무모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오랫동안 이 후배를 봐왔다. 초기 자본은? 그게 좀 부족한데요, 부장님. 부장님도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저한테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6개월 안에 2배 드릴게요. 이건 진짜예요. 박철수는 그 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15년이었다. 아버지 같다고 했던 사람이었다. 결혼식에 함께 울었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필요해? 5천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렸다. 5천만 원이면 퇴직금의 거의 3분의 1이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돈보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이체했다. 처음 2달은 연락이 됐다. 김민준은 잘 되고 있다고 했고 3개월이면 첫 매출 나온다고 했고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했다. 3개월째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받아도 짧게 끊었다. 지금 바빠서요. 이따 다시 드릴까? 4개월째 전화가 아예 끊겼다. 카톡도 일십이었다. 5개월째 박철수는 김민준이 다닌다던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갔다. 강남 쪽 작은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해당 호수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그 회사는 2달 전에 나갔다고 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뭔가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 벤치에 앉아서 55세 남자가 그 자리에서 혼자 울었다. 아무도 없는 평일 낮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기 혐의였다.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차용증이 있으세요? 없어요. 계좌이체 내역은요? 그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엔 상대방이 사업 목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라서요. 투자요? 저는 빌려준 거예요.
구두 약속은 증거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카톡에 명확히 상환 의사가 적혀 있다면 모를까. 카톡을 다시 뒤졌다. 6개월 안에 2배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변호사도 만나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빈털터리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5천만 원이 사라졌다.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깔끔하게. 박철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당신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믿은 것뿐이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다. 왜냐면 박철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는 것이.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눈을 뜨고 있으면 김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던 얼굴. 아버지 같다고 했던 그 말. 내가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그것이 돈보다 더 크게 그를 무너뜨렸다. 그 후 6개월은 박철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어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30년 가까이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다. 게다가 돈까지 날렸다. 의욕이 없었다. 밥맛도 없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몇 숟갈 뜨고 말기도 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그 뒤로는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눈치를 챘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결국 아내가 다 말해버렸다. 아들은 붕괴했다. 그 사람 고소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미 해봤다. 안 된다. 그럼 찾아가요. 어딘가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몰라. 아들이 주먹을 쥐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미안해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괴로웠다. 어느 날 밤 박철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직장 생활 내내 써온 수첩이었다. 거기엔 회의 메모도 있고 거래처 연락처도 있고 후배들 생일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이 가장 큰 자산이다. 자신이 언제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었다. 박철수는 그 문장 위에 볼펜으로 천천히 줄을 그었다. 그때의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퇴직 후 8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박철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보는 척을 하고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그 옆에 앉았다. 철수 씨, 응,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뭔데? 당신 지금 꼴이 너무 초라해요.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 사람한테 진 거잖아요. 지금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 줘버린 거잖아요.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게 다 물거품이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걱정이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스스로 일찍 일어났다. 박철수가 선택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오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작은 무역 컨설팅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였다. 월급은 예전에 반도 안 됐다. 직함도 없었다. 그냥 경력직 계약 직원이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몸이 살아났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다. 거래처 협상 경험, 수출입 서류 처리, 해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그 작은 회사에서 박철수의 경험은 어마어마한 자산이었다. 사장은 그를 보고 이런 분이 여기 오셨냐며 놀라워했다. 파트타임으로 3개월을 일하고 풀타임으로 전환됐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사실상 이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새 출발에는 늘 예상치 못한 장벽이 있다. 첫 번째 위기는 1년 만에 찾아왔다. 박철수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던 일본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상대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급사를 전면 교체하는 방침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박철수는 직접 일본으로 날아갔다. 비행기 값도 본인이 냈다. 새로 온 담당자를 만나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통역 없이 일본어로. 직장 생활 내내 틈틈이 배운 일본어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해졌다. 새 담당자는 결국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에 박철수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위기는 3년 차에 왔다. 회사 사장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후계자 문제로 내부가 뒤숭숭해졌고 일부 직원들은 떠났다. 박철수는 남았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부를 조용히 수습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남은 직원들을 다독이고 사장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사장의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으면서 박철수를 경영 고문으로 임명했다. 그때 그의 나이 59세였다. 경영 고문으로 2년을 일하는 동안 박철수는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약속을 지킨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계를 만든다. 그 단순한 원칙이 무역 업계에서는 오히려 희귀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거래처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 무렵 대형 유통그룹 계열사인 한국글로벌 파트너스가 신규 해외 공급망 총괄 책임자를 찾고 있었다. 헤드헌터를 통해 박철수에게 연락이 왔다. 나이가 좀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 나이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경력과 네트워크를 보는 겁니다. 박철수는 면접을 봤다. 임원 3명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30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답변을 차분하게 내놓았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직함은 공급망 전략본부 상무급 자문역이었다. 실질적으로는 해외 파트너사 계약 및 관계 관리의 최종 결정권자였다. 그의 나이 61세. 퇴직 후 6년 만에 박철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한국글로벌 파트너스에 합류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박철수는 팀장 회의를 마치고 책상으로 돌아오다가 팀원 하나가 가져온 협력사 제안서를 훑어봤다. 제안서 상단에 적힌 회사명 KM 노지텍. 박철수는 한 번 더 봤다. 대표이사 이름 김민준.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물류 IT 솔루션 회사. 중소기업이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 몇 군데 납품 레퍼런스도 있었다.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성장한 것이다. 박철수는 제안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팀장에게 말했다. 이 회사 미팅 잡아봐. 내가 직접 들어갈게. 네. 상무님이 직접요? 응. 박철수는 미팅 날짜가 잡히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다. 그는 KM 노지텍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다. 사업자 등록 날짜, 주요 납품처, 재무 상태. 중소기업 규모에서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다. 직원도 40명이 넘었다. 김민주는 단순히 잠적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운 것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박철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명확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차가운 침착함이었다. 기회가 왔구나. 그는 미팅 전날 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줄이 그어진 그 문장을 다시 봤다. 사람을 잘 보는 눈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에는 줄을 긋지 않았다. 미팅은 한국글로벌 파트너스 본사 회의실에서 잡혔다. 박철수는 본인의 이름을 사전에 알리지 말도록 팀장에게 지시했다. 담당자 이름만 공개하도록 했다. KM 로지텍 측에서는 김민준 대표와 영업 담당 이사 한 명이 들어왔다. 김민준은 10년 전보다 살이 쪘다. 머리도 많이 빠졌다. 그리고 나름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KM 로지텍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 미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던 자세 그대로 굳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 단정한 흰머리, 여유로운 눈빛, 그러나 그 눈빛 안에 있는 무언가. 박 부장님?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악수를 받았다. 아주 평범하고 정중하게. 오랜만이네, 김 차장. 아, 이젠 대표구나. 김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철수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 김민준은 자동으로 앉았다. 옆에 있던 영업이사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눈치만 살폈다. 제안서 잘 봤어. 솔루션은 나쁘지 않더라. 박철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안서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고 납품 레퍼런스를 꼼꼼히 따졌다.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였다. 김민준은 처음엔 얼어있다가 박 상무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자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사람이 괜찮게 넘어가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기는 듯했다. 30분가량의 기술 미팅이 끝났다. 잠깐 나가 있어 줄래요? 박철수가 영업이사에게 말했다. 이사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며 나갔다. 팀장도 내보냈다. 회의실에는 박철수와 김민준 단둘이 남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박철수가 말했다. 10년 됐네? 김민준이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 사실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됐어. 한마디였다. 짧고 단호했다. 변명 들으러 부른 거 아니야. 나 지금 바빠. 김민준이 침을 삼켰다. 박철수는 서류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민준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느꼈는지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거 뭔지 알아? 김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10년 전 카톡 캡처, 이체 내역,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쓴 사업계획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철수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가 나한테 5천만 원 받고 나서 그 돈의 일부를 본인 개인 명의로 다른 곳에 쓴 거래 내역. 그건 투자금 사용이 아니야. 횡령이야.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어떻게? 내가 그냥 당하고만 살 것 같았어? 박철수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 신고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사설 조사를 의뢰했었다. 당시엔 찾지 못했지만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김민준의 행적과 당시 자금 흐름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기다렸다. 나는 지금 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이 서류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 선택은 너야. 김민준이 무너졌다.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부장님 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그때 제가 너무. 울지 마. 박철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한테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결과를 이야기하러 온 거야. 박철수가 말했다. 5천만 원 돌려줘. 원금, 이자 없이. 네. 3개월 안에 분할도 돼.
단 공정증서 써. 네, 그리고 이 계약은 없어.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 회사 계약이요? 응. KM 로지텍이랑 우리 회사는 거래 안 해. 이유는 따로 공지 안 해. 그냥 우리 방향이랑 안 맞는다고 할게. 김민준이 흔들렸다. 이 회사와의 계약은 KM 로지텍에 있어 큰 사업이었다. 그것을 놓친다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부장님, 계약 하나만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서요. 박철수가 천천히 눈을 맞췄다. 나도 힘들었어. 5천만 원 날리고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나는 남한테 손 벌리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배신하지 않았어. 한 박자 쉬고 너는 선택을 잘못한 거야, 민준아. 그 마지막 말, 민준아. 오랫동안 불러온 이름이었다. 그 이름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끼고 챙겼던 기억들, 그리고 배신당했던 기억.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진짜 울었다. 소리를 삼키면서.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투를 집어들고 서류를 정리했다. 공정증서 일정 잡아서 연락해. 그게 끝이야. 박철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팀장이 물었다. 상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괜찮아. 저 회사 계약 건은 취소야. 다른 업체 찾아봐.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다. 서울 도심이 유리 너머로 펼쳐졌다. 홀가분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어딘가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린 느낌.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답장이 금방 왔다. 어머,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박철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을 보냈다. 응. 오랫동안 갚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오늘 받았어. 김민준은 약속대로 3개월 안에 5천만 원을 분할 상환했다. 공정증서도 썼다. 그러나 한국글로벌 파트너스와의 계약을 놓친 것은 KM 로지텍에 상당한 타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유를 모르지만 큰 회사에서 거절당한 사실만으로도 다른 거래처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철수가 가진 자료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는 대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김민준을 묶어놓았다. 그는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됐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배웠다. 박철수는 그 일 이후 오히려 더 가벼워진 사람이 됐다. 5천만 원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돈을 아내와 상의해 3군데로 나눴다. 일부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일부는 노후 자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했다. 예전에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알게 된 형편 어려운 청년 사업가를 돕는 곳에 이 돈 좋은 데 쓰여야 해. 그것이 박철수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64세가 되던 해에 한국글로벌 파트너스에서도 물러났다. 이번엔 정말 스스로 결정한 퇴직이었다. 회사는 아쉬워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시간을 살 때가 됐어요. 퇴직 후 그는 소규모 무역 자문 개인 사무소를 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작았다. 하지만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름이 알려진 탓이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돕기 시작했다. 젊고 성실하고 방향이 옳은 사람들. 그 기준은 하나였다.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어느 봄날 박철수는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때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 다니다가 조용히 퇴직하고 그냥 살았겠지. 근데 그 일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했고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 아내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 나쁜 놈인 건 변함없어요. 박철수가 웃었다. 그렇지. 그건 변함없지. 봄 햇살이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어떤 배신도 어떤 상실도 끝내 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박철수는 그냥 걸었다.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